시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남은 전 재산을 막내동서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을 부정당한 맏며느리 은수.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형제들은 병원비조차 외면하는데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는 맏며느리 노릇은 오늘로 끝입니다. 라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피눈물 나는 반란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아버지의 사무제를 지내고 온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맏며느리 은수는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시어머니는 슬픔을 누르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 그늘진 얼굴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의 모든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가셨으니 이제 나도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저기 목동 아파트랑 내 통장에 남은 돈은 아무래도 어렵게 사는 막내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막내 아들내 준다니요. 그럼 자신들을 믿고 얼마 전부터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그리고 이 집안의 기둥인 장남 내외는 대체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은수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막내동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놀란 척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는 못했죠. 그 탐욕스러운 미소는 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맏아들인 남편 강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역시 오빠가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야. 어머니는 오빠랑 형님이 모실 거니까 우린 걱정 없네. 둘째 아들 역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형수님이 어머니 잘 모실 거 우리가 다 알지. 형수님 같은 맏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들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상속의 책임에서는 교묘히 발을 빼면서 부양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은 온전히 마디네 부부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침실에서 남편 강진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죠. 어머니 말씀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재산은 막내네가 다 갖는 게 대체 어느 집안 법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뜻인데 어쩌겠어. 그리고 동생 어렵다는데 우리가 장남으로서 이해해야지. 당신이 좀 더 희생해줘. 희생. 또 희생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희생해왔는데 이제 와서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의 말에 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30년 헌신이 이 집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어두운 침실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맏며느리라는 멍에의 무게에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불공평한 저울 위에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 이후 은수의 삶은 고스란히 맏며느리의 굴레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은수에게 더욱 의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은수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수발로 시작해서 수발로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혈압약을 챙겨드리고 점심에는 관절에 좋다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저녁이면 쑤시는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래, 나는 맏며느리니까. 이게 내 운명인 것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디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안부는 묻는 둥 마는 둥, 마치 식당에 온 손님처럼 은수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 바빴죠. 어머, 형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우리 올 때마다 이거 해줘. 막내동서 형님은 손맛이 정말 좋으셔. 이러니 어머님이 형님만 찾으시지. 그들의 입에 발린 칭찬 뒤에는 어머니 부양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은수가 용기를 내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은데. 혹시 주말에 어머님 하루만 좀 모셔주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 시누이는 질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형님. 나는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형님도 알잖아.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님 주무실 때도 마땅치 않은 거. 형님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응?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은수는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재산을 받을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부모를 모실 책임은 외면하는 이기적인 자식들. 그들 사이에서 자신 혼자만 바보처럼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은수가 보기에는 너무나 정정하신데도 그녀는 은수 앞에서만 유독 아픈 척을 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며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애미야, 국이 짜다. 이 나물은 너무 질기구나.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나 딸이 찾아오면 언제 아팠냐는 듯 얼굴에 한바구음을 띠고 용돈을 쥐어주기 바빴죠. 어머님은 정말로 막내 아들 내가 제일 좋으신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계신 걸까? 은수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은수는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빨갛게 트고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자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은수가 위태로운 희생의 줄타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아래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은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에 시어머니를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분주한 의료진들의 모습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검사 결과 시어머니는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죠. 은수는 시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며칠 뒤 원무과에서 나온 첫 번째 병원비 청구서는 은수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비와 입원비, 각종 약값을 합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은수는 남편과 상의 끝에 형제들을 모두 병원 카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아가씨, 그리고 동서. 어머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걸 저희 혼자 감당하기는 조금 버거워서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카페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던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 대신 계산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저희 가게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당장은 돈 나올 구멍이 없네요. 다음 달에 어떻게 좀. 시누이도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형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죽겠어요.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기대를 받고 있던 막내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새로 산 명품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죠.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얼마 전에 대출받은 게 있어서 지금은 정말 단돈 10만 원도 여유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변명,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모두가 돈 문제 앞에서 깨끗하게 발을 뺐습니다. 재산을 받겠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막대한 병원비는 또다시 맏며느리인 그녀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시어머니가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다며 고개를 젓던 시누이의 모습, 명품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울상을 짓던 막내 동서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던 남편의 무능한 표정까지. 30년이었다. 30년간 자신은 이 집안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맏며느리였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먹는 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어둠 속에서 은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희생만 당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병원 복도에서 형제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고민한 탓에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어제 다들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 제가 어머님 병원비는 우선 제 돈으로 내겠습니다. 그 말에 형제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은수의 말은 그들의 안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병수발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앞으로 병원에 찾아오실 필요도 어머님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둘째 아들이 당황하며 묻자 은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로 법원에 어머님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어머님의 모든 재산 관리와 처분 권한을 제가 갖겠다는 뜻입니다. 성년후견인. 그 낯선 법률 용어에 형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막내 아들 내 아파트 증여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막내 동서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뭔데 어머님 재산을 넘봐요. 은수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넘보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는 겁니다. 당신들 같은 하이에나들로부터 어머님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 저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 선언을 마지막으로 은수는 경악에 빠진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병원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홀가분해 보였지만 동시에 외로운 전사의 모습처럼 비장해 보였죠. 병실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맏며느리의 짜릿한 반란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은수의 폭탄 선언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법원에 시어머니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형제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 은수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강진을 필두로 모든 형제들이 거실에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당장 취소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의요? 당신들이 언제 저랑 상의한 적 있었나요? 어머니 재산 막내내 준다고 할 때 저한테 의견이라도 물어봤어요? 병원비 못 내겠다고 발 뺄 때 저랑 상의했어요? 그녀의 차가운 반문에 강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똥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저희 어렵다고 도와주시겠다는데 그걸 가로채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은수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도둑질. 어머니 병원비는 단돈 10만 원도 못 내겠다던 사람이 아파트 받을 생각은 했나. 보죠? 동서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란다.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의무부터 다해야지. 은수의 논리적인 반격에 말이 막히자 그들은 더욱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똥서는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은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글쎄, 큰형님이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다지 뭐예요. 제가 듣기론 형님이 어머니 구박하고 밥도 제대로 안 드려서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래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은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은수는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학대한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강진조차 형제들의 이간질에 넘어가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라며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은수는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첫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은수는 통지서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진흙탕 같은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자신의 삶과 헌신,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첫 신문 기일. 가정법원의 작은 조정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맏며느리 은수가 변호사도 없이 홀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 강진과 시누이,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똥석까지 모든 시댁 식구들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상대로 온 가족이 전쟁이라도 치르러 온 듯한 모양새였죠. 조정위원인 판사가 들어서고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청구인 최은수 씨는 피상속인 시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이번 성년 후견인 지정을 무리하게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막내 똥서가 퍼뜨린 거짓말들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은수를 파렴치한 재산 사냥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막내 똥서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흑, 형님이 어머님 식사를 제때 챙겨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배고프다고 하셔도 일부러 음식을 안 주시고 구박하시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녀의 실감 나는 연기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 사이에서는 어머, 저런 나쁜. 그러니 어머니가 쓰러지시지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석에 불려나온 사람은 남편 강진이었습니다. 은수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하지만 강진은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판사의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증인은 아내인 청구인이 모친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머니와 다툼이 좀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조금 예민하게 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를 감싸주지도 그렇다고 형제들을 비난하지도 못하는 가장 비겁하고 애매한 대답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은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간의 헌신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죠. 그녀의 호소는 감정에 기댄 것일 뿐 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외로웠습니다. 온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틀린 건가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쏟아지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이는 병상에 누워있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만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던 마지막 신문 기일이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후 변론을 하고 있었죠. 은수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굳은 얼굴로 판사의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정실의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은수가 시어머니를 위해 고용했던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섰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정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온 가족과 판사, 변호사들까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 강진과 막내 동서의 얼굴은 당황과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죠. 판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까? 몸도 편찮으신데. 시어머니는 판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정신은 아직 멀쩡하오. 그리고 오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것이 있어서 왔소. 내 자식 놈들의 진짜 민낯을 말이오. 시어머니는 증인석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맏며느리인 최은수 씨가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고 구박하여 쓰러지신 것이 맞습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틀렸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난 30년간 나를 봉양하고 이 집안을 지탱한 것은 내 아들놈들이 아니라 바로 저 맏며느리 은수 하나였소. 시어머니는 은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다른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재산을 막내에게 주겠다 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병원비가 나왔을 때 너희들은 또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은 그저 내 재산에만 눈이 멀어 애미의 고통은 외면하고 맏며느리의 등골만 빼먹으려 한 하이에나들이 아니더냐. 그녀의 호통에 자식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밥 굶고 쓰러진 것이 은수 탓이라고? 천벌을 받을 소리.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은수가 집을 비울 때마다 나를 굶기고 빨리 죽으라며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바로 너 아니더냐. 조정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막내 동서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남편 강진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증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변호해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증언으로 재판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판사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죠. 청구인 최은수 씨를 피상속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진흙탕 싸움은 맏며느리 은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막내 동서와 다른 형제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 강진은 차마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길,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야,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주어 고맙다.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어머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냥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었더라면 저 짐승 같은 놈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권리를 쟁취하고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고 싶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맏며느리가 아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자 진정한 주인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은수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은수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부끄러움에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죠. 남편 강진은 아내와 어머니 앞에 몇 번이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은수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원의 잡초를 뽑게 하고 집안의 꾸준히 일을 시키며 그가 남편이자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기회를 주었죠.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수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수에게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내 쌈짓돈이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져라.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상속이다.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그러니 받아라.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원의 단풍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한 사람은 그 뒤를 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은수는 더 이상 맞이라는 멍에에 짓눌린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온전히 물려받은 이 집안의 진정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재산에 눈이 먼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험. 과연 맏며느리 은수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싸움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